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공단계에서 행정학을 전담하고 있는 김만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뵙게 된 이유는 뭐냐면 도대체 이 행정학이 뭐냐? 행정 아주 핫 아이템이죠. 그렇죠? 이제 행정이 2022년이 되면은 필수 과목으로 일반 행정에서는 반드시 해야 될 과목으로 이제 위치가 바뀝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서 이제 공단계와 함께 여러분이 이 행정이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전략적 접근을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행정이 제시하는 2020년 합격을 위한 행정이란 뭐냐? 물론 세부적 자세한 사항들은 네이버 카페 만행자 여기도 올려두고 있습니다만 참고로 하시고, 자, 오늘은 요 강의를 토대로 해서 과연 행정을 어떻게 잡아야만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단기 안에 고득점에 합격까지 이 세트를 그대로 이룰 수 있을지를 비법이 없다고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또 이때까지 그렇게 해왔었죠. 그래서 이걸 좀 더 말 그대로 공유 제작 차원에서 널리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행정에 대한 정확한 만행적 접근법을 토대로 해서 고득점 해보자 이겁니다. 아셨죠? 행정이란 뭐냐? 자, 가보시면 첫째, 지금 이제 9급 행정을 전제로 했을 때 7급이 아니라 9급 행정을 전제로 했을 때 이 행정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전에 도대체 우리가 이때까지 행정에 대해서 오해와 편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행정에 대해 가장 대표적인 오해와 편견, 네이버 녹색창에 검사 쳐보시면 엄청나게 쏟아져 나옵니다. 뭐 산만하다, 잡다다, 양이 많다, 해도 안 오른다, 정말 악마의 공이다, 헬 행정이다,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럼 이때까지 행정을 해서 합격생이 존재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다수의 합격생이 행정을 토대로 해서 오히려 고득점합니다. 특히 저와 함께한 행정에서는 다 고득점 합격했죠. 그렇다면 그런 네이버에 있는 수많은 편견과 오해와 편견, 이거 무슨 소설 제목 같죠? 오해와 편견은 뭐냐? 다 잘못된 거죠. 뭘 잘못했느냐? 행정학을 행정학답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편견들입니다. 오히려 고득점 합격생들은 행정을 좋아합니다. 알겠죠? 이 과목이 갖고 있는 특성상 행정학은 다양한 배경 하에서 정치학, 경제학, 사회학, 심리학, 철학, 법학,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된 종합 학문이 행정학입니다. 대한민국에서 행정학과를 졸업하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우리나라에는 행정학과가 사실은 개설이 좀 위치가 애매합니다. 미국에서는 학부 과정이 없죠. 대학원 과정에 올라가야만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냥 막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체계적 이해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약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저와 함께 해결해 갈 겁니다. 일단 기억하셔야 될 것은 행정학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이라든가 오해 같은 것들을 믿지 마시고 이제 제대로 해서 고득점 합격을 위한 만행자의 길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다양한 오해들은 행정을 행정학답게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점, 이 점을 꼭 기억해 두시고, 다음 이제 행정이 2020년에 필수 과목으로 변화되는데, 그럼 필수 과목화 되었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기존에는 사회, 수학, 과학, 행정학, 행정법들이 일반 행정을 유전한다면 선택 과목이었죠. 선택 과목에서 두 과목을 선택해서 시험을 치는 구조였습니다. 그럼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이건 2013년에 이명박 정부 때 정책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겠다, 이렇게 해서 취지를 갖고 도입을 했었지만 시행착오 속에서 결국 거의 10년 가까이 시행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직렬 간의 전문성이 너무 떨어지더라 이겁니다. 분명히 합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공무원이 되시면 이제 공무원으로서 권력을 갖고 그 권력을 행사해서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아주 중요한 직업인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격했다 끝, 이게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럴 때 그 직렬별 특성에 대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해서, 즉 사회수학과학이라는 과목이 과연 공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적격하고 적합성을 갖고 있느냐에 대해서 회의적인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정부가 이제 필수 과목으로 전환시키면서 직렬별 전공 과목화를 도입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일반 행정인 예를 들어 행정학과 행정법을 필수로 할 것이고, 세법에서 회계 직렬에서는 세법을 한다든가 회계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꾸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필수 과목으로 전환되면 첫 번째가 조정점수제가 사라집니다. 조정점수. 그러니까 이제 행정학도 100점 만점에 100점으로 간다 이겁니다. 그렇죠? 원점수, 소점수 개념이 사라지고 100점 기준으로 해서 필수 과목으로 전환돼서 들어갈 것이고, 이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공직 역량을 가진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는 인사혁신처의 아주 원대한 프로젝트 소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류별로 직무적 영역을 확장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점이 가장 큰 변화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다른컨대 이 행작이라는 과목이 합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기존에는 국어, 영어, 국사라는 과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합격에 많은 영향을 줬지만 이제는 행작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가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즉 난이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그 점을 준비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필수 과목과 전형과 더불어서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행작 개론과 행정학은 뭐가 달라요? 라는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 이 개론과 학은 뭐가 다르냐? 글자가 다르죠. 네, 장난입니다. 글자도 다르지만 무엇이 다르냐면 원래 이 개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법학 개론, 행작 개론처럼 이 개론이란 말을 붙였을 때는 기본적 이해를 토대로 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기초 과목적 성격을 가질 때 개론을 붙여둡니다. 그래서 요 개론, 행작 개론을 구급에서는 공식 명칭으로 행작 개론이라고 했습니다만 이 개론이 갖고 있는 진짜 의미는 출제 수준에서 개론은 전문대학교, 즉 2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지적 수준을 테스트하겠다라는 것이 개론이고 학은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풀 수 있는 지적 수준에서 문제를 내겠다라는 것이 취지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실은 어떻게 되어 있냐? 개론과 학의 차이가 없습니다. 경쟁이 점점점 치열해지고 정말 공시 열풍이 장난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명칭만 다를 뿐이지 개론과 학은 동일합니다. 범위도 동일하고 내용도 동일하고 묻는 각도와 들어와서 지문 구성까지 똑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처음 행작을 고민하신 여러분 행작 개론 학 고민하지 마시고 시중에 교재들도 행정학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행작 개론을 행정학으로 접근해 가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오해도 해결해 두시고 다음 이 행작에 대한 학습법의 이 범위에 대한 부분도 궁금해 하실 텐데 행작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행작은 기본적으로 총론으로 대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총론에는 국가란 어떠한 것이고 그 속에서 이념은 무엇을 갖고 있고 그리고 행작의 학문적 배경의 발달, 역사적 히스토리 예를 들어 과학적 관리론부터 시작해서 행태론이라든가 최근에 신공공 서비스론까지 약 100년간의 미국 행작의 발달에 대한 것들과 세부적 특징들을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총론이라 불러줍니다. 총론. 이 총론 다음에 구체적으로 위치하는 것은 바로 정책론이라고 불려지는 파트가 있습니다. 정책론. 이 정책론은 국가가 앞으로 미래의 방향성을 갖고 계획하고 의도적으로 가져가는 그런 파트를 정책이라고 불러주는데 공식적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세우고 정책을 결정하고 정책을 분석하고 정책을 집행하고 평가하는 이러한 요소들을 정책론이라는 곳에서 배우게 됩니다. 챕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뭐냐면 조직론이라고 해서 조직론 국가의 조직은 어떻게 짜여져 있고 정부 부처는 어떠하고 그 부처 속에서 역할들은 무엇을 갖고 있을 것이고 그 조직을 어떻게 움직이냐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리더십을 어떻게 부여할 것인가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조직을 앞으로 변혁해서 동태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혁신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조직론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또 조직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죠. 누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인사행정론이라고 불려지는 파트입니다. 인사행정론에서 보는 것은 사람에 대해서 일단 채용을 하겠죠. 선발시험을 통해서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을 교육훈련도 하고 임무를 부여하고 그럼 그 사람이 일한 거에 대해서 보수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전체를 구조를 직위분류제로 잡을지 계급제로 잡을지 또 교육훈련과 더불어서 그들에게 공직관에 대한 즉 공직자 윤리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 이런 다양한 주제를 보는 것이 바로 인사행정입니다. 그럼 정책 그리고 조직 사람 끝났나요? 아니죠.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돈. 그렇죠. 에너지원. 바로 재무행정입니다. 재무행정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정부의 재정적 작용과 관련되는 내용들을 다루게 되는데 주로 예산에 대한 걸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고 어떻게 심의해서 그리고 집행하고 결산을 어떻게 할 것이고 그 예산의 성격이라든가 분류체계 그리고 그 예산이 발달되어가는 이론적 전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재무행정에서 보게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 속에서 또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행정환류 통제라는 게 있는데 즉 이때까지 했던 행정의 여러 작용들을 피드백하면서 전자정부의 논리라든가 행정 책임성의 부분, 행정 통제에 대한 부분들을 동시에 같이 보시게 됩니다. 끝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 더 들어온 것은 바로 뭐냐? 지방행정이라는 파트가 또 들어옵니다. 지방행정은 바로 국가작용을 그대로 다운그레이드해서 지방자치정부,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다, 서울시, 경기도 이런 곳에 적용해서 나타나는 행정적 이론을 지방행정론이라 불러줍니다. 그래서 보셔서 알다시피 행정은 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 무지갯빛을 갖고 있는 과목이다라고 제가 안내드리는데 각 영역별 성격과 특징과 배우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굉장히 다양한 과목이죠. 아주 다이나믹합니다. 재밌겠죠? 네, 아주 재밌습니다.